오늘의 주제는 블랙먼데이 주가 급락과 신한투자증권 LP 매매의 관련성입니다. 벌써 6개월 전이죠. 블랙먼데이가 있고 2달 있다가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신한투자증권이 LP 업무를 매매하다가 1,300억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선 살짝 묻혔어요. 막 LP가 뭐냐 1,300억 뭐냐 이렇게 묻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딱 느꼈어요. 야 이거 뭐야 신한투자증권 때문에 블랙먼데이 주가 급락했던 거 아니야?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매매 내역을 오늘 다 추정해 드리겠지만은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한투자증권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내부 통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 조작 가능성부터 시장 영향 미친 거 앞으로 시장 관리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조금 이슈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먼데이 날 신한투자증권이 1,300억 손실을 입었대요. 자,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LP 업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전 LP 업무가 뭐 하는 건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LP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LP를 이해하고 나면은 신한투자증권 매매와 이번 블랙먼데이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번 금융감독원 대책이 전혀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선 가해자냐 피해자냐 부분이에요. 시장 급락 원인은 미궁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일본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우리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자, LP 운영팀이 가해자인 건 확실해요. 이거는 내부 통제를 했건 어쨌건 간에 신한금융투자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인 건 확실한데 신한금융투자는 피해자냐 그러면은 그러면 그날 시장이 빠져가지고 차라리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너무 빠지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버티던 사람들이 빠지면 또 판단 말이에요. 그날 팔고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피해자 아닌가요? 신한 LP 매매가 그날 시장 하락을 부추겼다면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일으켰던 신한투자증권의 LP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LP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야, 유동성 공급자잖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유동성 공급자는 되게 많아요. ETF, 이번 사건 ETF LP였죠. ETF LP도 있고 그냥 주식 LP도 있어요. 선물 LP도 있고요. 옵션 LP도 있고요. 채권 시장에도 LP가 있고요. 주식 선물에도 LP가 있어요. 그럼 이 LP들이 다 뭐 하는 거냐? 유동성,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로 200 선물 레버리지 ETF인데 여기 팔자가 2만, 여기 사자가 2만. 팔자가 9,800, 사자가 9,800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 주문들이 LP가 내놓고 있는 주문이에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LP들이 그냥 이렇게 주문만 내놓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누군가가 하나로 200이 선물 레버리지잖아요. 자, 선물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선물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선물 투자하시면 되는데 선물 투자가 번거롭고 너무 레버리지가 크니까 조금 왜냐하면 선물은 레버리지가 8배,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2배 정도 되는 하나로 ETF를 매매한다고 쳤을 때 자, 여기 사게 되겠죠? 예.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주문을 내서 체결을 시켜요. 그렇다면 체결이 되면은 LP는 ETF를 팔았잖아요. 매도 포지션을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원래 갖고 있던 거 판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LP들은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이 주식 2만 원에 산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ETF LP들은 매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매수자는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올라가면 수익, 빠지면 손실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ETF LP는 반대의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ETF LP는 매도자. 시장이 상승하면은 손실이 나고요.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LP는 매매 수익을 회피해요. 매매 수익을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포지션 중립을 요구해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장이 올라가면은 손실이고 빠지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물이랑 거꾸로 된 포지션이에요. 위험 회피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서 팔고 이거를 사는 매매를 ETF LP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기계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ETF를 매도하고 선물을 샀어요. ETF는 줄어들었고 선물은 늘어났겠죠. 그러면 이 자체로도 사실 포지션 중립이긴 해요.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품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LP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 선물을 ETF의 운용사에 주고 ETF를 받아와요. 야, 니네 ETF는 선물 가지고 매매하는 거지? 내가 선물을 사왔으니까 자, 선물이랑 ETF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선물로 가지고 ETF 나 줘. 이렇게 ETF 받아오는 거야.
자, 그럼 이 거래를 하고 나면은 증권사는 ETF가 늘어나고 선물은 감소했잖아요. 당연히 지난번 매매했던 수량만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포지션 변경이 없어요. 왜냐면은 ETF 팔아놓은 거 받아왔죠. 선물 산 건 갖다 줬죠. 그러니까 ETF LP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단 운영사가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운영사는 ETF를 증권사에 줬어요. 증권사는 받은 ETF를 고객에게 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ETF의 발행과 환매를 LP들이 담당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ETF를 많이 팔면은 그거만큼 주식이나 선물이나 뭐를 사서 운영사에 갖다 주고 ETF를 받아와요. 이게 ETF의 발행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과정이 오면은 ETF를 받아주고 다시 갖다 주고 환매를 일으켜주는 거죠. 결국 ETF LP는 수익 추구 목적의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냥 유동성만 공급하는 거예요.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혼동을 느끼신 건 여기서일 거예요. 자, 자본시장 통합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차이니즈 월이라는 게 있어요. LP가 수익 추구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LP는 수익 추구해도 돼요, 사실. 만약에 수익 추구를 방향성 매매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시장이 올라가면 수익 빠지면 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는 건 방향성 매매가 되는 거예요. 방향성 매매로 수익을 내는 건 자기 자본에 의한 매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의한 매매는 고유자산운용본부에서 해야 돼요. 물론 명칭은 다른 데 가서 해도 돼요. 어디서든 증권사 어디서든 회사 돈으로 수익 내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통법에서 고객 자산이랑 같이 운영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 LP는 법인영업본부에 있어요. 어떤 회사는 LP 업무가 고유자산운용본부에 가 있는 데도 있지만은 이번 신한투자증권 LP는 법인영업본부예요. 법인영업본부 고객 주문 받잖아요. 고객 주문도 받는 사람이 나도 사서 매매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통법에서 이걸 금지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LP 부서에서 수익 추구해도 되는데 신한투자증권처럼 법인영업본부에 있으면 수익 추구를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한투자증권의 LP 매매는 변질된 업무 수행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다. 왜 변질된 업무 수행이냐? LP는 아까 보셨듯이 이거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해야 돼요. 아까처럼 ETF가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지 확인해가지고 야 우리 그러면 사야 돼 해가지고 선물 주문 넣는 사이에 가격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P 업무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이루어져요. 기계가 알아서 주문을 다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매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뭐 차고 매매가 있을 수 있죠. 시스템 트레이딩이 시스템이 차고 내는 경우 있어요. 시스템 차고 매매는 사고 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즉시 차고 매매로 보고하고 넣어버리면 돼요. 차고 매매의 경우에는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는 회사에서 따지지 않아요. 차고 매매가 발생하자마자 보고했는지를 따지지 이번 차고 매매로 수익이 났으니까 박수 막 이런 거 손실 났으니까 문책 이런 게 아니에요. 차고 매매는 신고를 바로 했느냐가 따져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스템 트레이딩이 차고였다면 바로 신고했으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변질된 업무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LP 부서에는 운영 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매매를 반복된 불법 매매라고 할게요. 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건이 발생했어요. LP 부서가 운영 한도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상식선에서 자통법상에서 봐도 운영 한도가 없어야 되는 거고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운영 한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영 한도가 없는 상태에서 방향성 매매를 했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방향성 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손실을 은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한도도 없는 애들이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을 은폐했다. 신한투자증권 피해자죠. 피해자예요. 자, 허가하지 않은 매매에서 손실이 1,300억이 났어요. 전 여기서 딱 궁금증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수익 나면 어쩌려고 한 거지? 그 생각 안 드시나요? 운영 한도가 없어가지고 수익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손실 나서 문제인데 얘네 거꾸로 이번 매매로 1,300억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도 벌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서예요. 왜냐하면 운영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제 추측상도 그렇고 이번 금감원 발표를 보면 그렇지만은 어딘가 이 수익을 녹여서 성과급으로 받아가는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대충 상상은 가요. 어떻게 했을지는 상상은 가는데 제 상상 이상의 거를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건은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했느냐? 팀원? 팀원이 한도도 없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받아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팀장이 보면 알잖아요. 야, 너 LP 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원 이상의 팀장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팀장이 임원 몰래 야 이거 우리끼리 몰래 하는 거야. 성과급 해나오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알려진 것처럼 이 팀의 팀장을 하던 사람이 이 팀의 임원이 된 거예요. 임원이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LP라는 업무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증권사에서 막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경쟁하냐면은 남들보다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줘야 돼. 이게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손실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남들보다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면서 빠르게 한다? 이거 수익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이 수익은 증권사 LP 업무 해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시겠지만은 주변에 물어보세요. 야, LP 업무가 수익이 많이 나는 업무야? 그러면 손만 많이 가고 일만 많이 가고 돈은 별로 안 돼요. 그렇다고 적자나는 건 아니지만은 큰 영향가가 없는 거라면. 근데 이 팀의 이 부서의 임원은 엄청난 성과급을 몇 년간 꾸준히 받아갔대요.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은 대표이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가 증권사에 보면은 증권사 출신이 대표이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금융주주 같은 데는 이 은행 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증권사, 은행, 보험 뭐 다 같은 금융기관이니까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나 싶지만은 되게 달라요. 기본적인 업무도 되게 다른데 투자부서에 갔을 때 은행의 투자부서와 보험사의 투자부서, 증권사의 투자부서가 하는 일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임원까지는 알았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원래 사건이 있는 날 사건을 만들어요. 파생상품 사고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 천재들의 실패 같은 책도 보면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 있잖아요. 베어링 은행의 그 닉니슨도 보면은 고베 대지진으로 사건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이 고베 대지진 때문에 나고 모라토리엄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이미 사건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매매와 잘못된 액션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그랬는데 펑 터지는 거예요. 근데 파생상품이잖아요.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건이 났는데 그 매매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또 사건을 만들어요. 예. 조금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신한 LP 부서가 불법 매매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매매하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과급을 몇 년 동안 엄청나게들 받아갔어요. 이런 불법 매매 사건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돈만 받아갔지. 근데 일본 금리 인상 사건 때문에 시장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맨날 해오던 나쁜 짓인데 갑자기 손실 크게 났어. 그랬는데 이거를 안 하려든 어쨌든 정리하는 과정에서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LP가 블랙 먼데이로 손실이 난 건 사실이죠. 근데 블랙 먼데이로 손실이 났지만 시장을 하락을 더 증폭시켰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LP와 블랙 먼데이, 오늘 찍어보니까 이렇게 차트 보면은 잘 모르실 텐데 표시해 드릴게요. 자, 요날 매매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블랙 먼데이거든요. 이날 매매가 시작돼서 이날 가서 손실 난 걸 알았대요.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해 못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청산을 했대요. 이게 이제 파생상품 매매를 해보셨거나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은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사건이 커질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게 차트만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요. 만약에 진입 포지션이 매수였다면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자, 매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뭐 좀 비싸게 샀다 칠게요. 전날 종가에 샀어. 여기서 샀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 구간 수익 구간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사서 블랙 먼데이 때 손실 난 거 알겠어. 하지만 이때까지 왔으면 수익이 났잖아요. 안 팔았잖아. 왜 안 팔았나? 더 벌려고? 근데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는 수익을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근데 은폐 여기서 손실 난 거 숨겼다가 여기 왔으면은 살짝 정리하고 청산했어야죠. 근데 들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지션이 매수로 가기에도 뭔가 매수였다고 보기도 애매한데 문제는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사건이라는 거는 저 아래로 가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차트가 훅 꺼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별로 꺼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혹시 매도였었나? 시장 빠질 거 알아가지고 그럼 알잖아요. 엄청난 수익 났을 거예요. 10% 빠졌잖아요.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 설마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버팅기다가 이거 약간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얼마에 매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때 매도를 했다면은 여기 청산할 기회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 봐봐요. 청산 안 했어도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잖아요. 매도했으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매도였다고 본다면 시장이 이 구간을 벗어나 이 위에 가 있었어야지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또 시초가 풀매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풀매도를, 그쵸? 그러면은 그냥 풀매도 했으면 수익 구간이고 만약에 쭉 팔아서 여기서 팔았어도 손실 발생을 안 한다는 거. 이 구간에 물려 있었거면 힘들었겠지만 까봤을 때 야 니네 똔똔 쳤구나 이러지 1300억 손실 났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한의 LP의 최초 포지션은 매수였다고 봐야 돼요. 매수였다고 봐야 되고
어떻게 보든지 간에 1300억 손실이 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증권사는 돈이 많잖아. 매매 크게 해서 손실 났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이 있고 시장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게. 계산해 드릴 거예요 한번. 자, 블랙먼데이 전날 종가예요. 심지어 블랙먼데이 빠지기 전날 종가에 풀매수했다고 쳐봐요. 전날 종가가 365거든요. 365에 풀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이 발표한 날로 따지면은 선물 한 계약, 선물로 손실 났다 그랬잖아요. 선물 한 계약당 18.3포인트가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한 계약당 손실 금액이 457만원. 엄청 크죠? 엄청 아파. 근데 손실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1300억 손실 났다 그랬어요. 한 계약에 샀으면 457만원 손실인데 1300억 손실을 위해 필요한 계약수가 28,000 계약이에요. 28,000 계약. 생각하실 수 있어요. 증권사 돈 많잖아.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알려진 바로는 이거 찌라시예요. 찌라시에 따르면은 요날 샀대요. 야간에 전날도 4%인가 빠졌는데 시장이 더 빠지니까 그날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진실은 몰라요. 그래서 아까랑 달리 차라리 그러면은 오케이 인정. 시장 급락한 날 빠졌으니까 풀매수했다고 치자. 라고 계산을 만약에 여기 359에 매수했다고 치면은 아까 산 식으로 필요 계약수가 42,000 계약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만약에 정말 과대포장해서 전날 365에 풀매수했는데 쫄려가지고 요 아래 꼬리 끝에 이 바닥에서 나 손절매를 했어. 그러더라도 필요한 계약이 12,800계약이에요. 자, 이게 왜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왜 경우의 수가 없는지 가능성들을 다 차단해서 왜 신한투자증권 LP가 블랙먼데이 날 하락을 부채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려진 바로는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허위 수합 계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합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쟤랑 바꿔먹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야 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포지션이 없는데 상대방과 수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수합 계약이 존재했다라는 거는 신한 LP 부서는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는데 포지션은 2만 개를 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뭐 4만 계약, 28,000 계약 안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포지션을 2만 개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자, 그리고 2만 개로는 1,300억 손실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2만 개가 안 넘냐면은 금감원 규정 위반이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주식 5%를 아시잖아요. 어떤 특정 주식을 5% 보유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파생상품을 2만 개씩 사보실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금융감독원 규정이거든요. 장내 상품 보고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2만 계약 이상을 하게 되면 보고해야 돼요. 나 2만 계약 샀어 이러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했나요? 안 했나요? 보고 안 했잖아요. 보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수합 계약했대잖아. 넘겼대잖아. 근데 제가 이런 걸 모두 다 생각을 한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수합 계약으로 넘겼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이잖아요. 누구의 명의? 나의 명의. 수합 계약을 했잖아요. 나의 명인데 이거 남의 계산이야라고 수합 계약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허위라고 그랬잖아요. 포지션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신고했겠냐는 거예요. 상대방은 신한증권 명인데 내 계산으로 갖고 있어라고 신고할 사람이 없잖아. 허위니까. 그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가 있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포지션은 10,000개가량 존재한 것 같은데 이거 신한증권은 우리 거 아니고 수합 상대방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고 허위 수합 상대방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신고를 안 했을 거고 이거 과연 관리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포지션은 2만 개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하면은 신한투자증권 알았겠죠. 근데 보고를 안 했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개가 안 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거래소 모니터링도 해야 돼요.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파생사고가 반복돼서 났잖아요. 되게 아픈 기억인데 2010년 11월 11일 날 도이치 옵션 쇼크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2만 개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이게 생기고 나서 자, 평이 등등등 해서 포지션 델타가 수량 얘기하는 거, 선물 수량 얘기하는 거, 선물 수량 기준으로 10,000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옵션 한 계약이 50만 원, 아니 선물 한 계약이 50만 원일 때였어요. 포지션 1포인트가. 이거를 옵션 승수를 변경하면서 포지션 델타가 2만 개로 바뀌었어요. 자, 거래소에서는 도이치 쇼크 이후에 이거를 엄청나게 감시하겠다고 홍보했어요. 자, 상장 주식만 보는 우리 주식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 감시.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거래와 관련된 매매 효과 상황을 감시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보냐면은 선물 옵션 종목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과거 가격 및 거래량을 기초로 한 통계 모델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거래되는데 이상 매매가 나오면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계약을 넘을 수가 없는. 자,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200 선물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20만 계약이에요. 야간 선물은 일평균 약 10,000 계약이요. 다만 이번 블랙 먼데이 전날은 특이해서 이미 전날부터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날 야간 거래에서 4만 계약이 거래되는 좀 이상한 시장이 열렸어요. 블랙 먼데이 당일날도 엄청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60만 계약이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투자가 거래 추정하는 10,000 계약 이상의 거래는 상당히 특이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만약 제가 2만 개 안 넘는다 그랬잖아요. 2만 개를 넘어서 엄청난 매매를 했다면 거래소에서 모니터링이 무조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계약도 넘지 않았고, 사실 저는 이번 거래가 왜 거래소 모니터링이 안 걸렸는지도 의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매매는 한 번 이상 포지션 변경이 있었다는 거. 왜냐면 2만 개 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거래소 규정이나 금감원 규정 때문에 포지션은 2만 개를 넘지 않았어요. 이번 거래는 한 번의 매매로는 1,300억 손실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매는 한 번 이상의 포지션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이상의 매매가 있었고 그 수량은 2만 개를 넘지 않았다. 찌라시로는 야간 선물로 10,000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저는 뭐 찌라시를 그냥 믿는 건 아니고 이렇게 쭉 맥락을 보면은 10,000개 추정 맞다. 대충 10,000개는 매매했어야 된다는 거고, 한 번에 손실 확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 매매가 있었는데 그 한 번이 수익 실현이었어. 그러면 내가 대박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더 내려고 하다가 손실이 났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번 매매는 첫 번째 매매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누적 손실을 만회하는 구간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로 진입해서 손실이 나다가 포지션을 바꿨다라는 얘기, 매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첫 진입은 매수였어요. 여기서 매수에 어딘지 몰라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시장이 올라갈 걸로 하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포지션은 2만 계약이 넘지 않고 10,000 계약 수준으로 매수를 했는데 포지션 매도로 바꿔야 돼. 왜? 매수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1,300억 손실이 안 나니까 그 어느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바꿔서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매도로 바꿨는데 시장이 올라온 거예요. 매수로 터지고 매도로 터지고 그렇게 돼야지만 1,300억 손실이 나는 거예요. 결국 포지션을 매도로 바꿨는데 누적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누적 손실은 1,300억에 달한다. 뭐 시나리오 써볼게요. 자, 이 어딘가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360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이 330, 장중 저가가 324거든요. 330 언저리에서 만기약을 손절했어요. 그러면 그래봤자 손실이 750억밖에 안 돼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1,300억 손실 난 가능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기약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750억밖에 손실이 안 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로 만기약을 매도한 거야. 시장 빠진다고 보고 막 빠지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포지션을 매도로 잡고 지금까지 쭉 왔을 때 추가 손실이 421억이야. 그래봤자 손실이 1,171억 정도밖에 안 나요. 심지어 이거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의아한 게 여기 9월 선물 만기 날이 있거든요. 날 롤오버 했어야 돼요. 10,000개를. 롤오버 했다는 건 참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롤오버 추정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 100억 정도 차이잖아요. 만기약 기준으로 선물 1포인트당 손실이 25억이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 2, 3포인트 위에서 매수하고 2, 3포인트 아래에서 팔면은 1,300억 손실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거 유관기간 수수료가 0.0002510.4%거든요. 이거만 해도 2억 나왔을 거예요. 수수료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한투자증권 LP가 2024년 8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1,300억 손실을 입었어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블랙 먼데이 전날 야간 또는 블랙 먼데이 장 초반에 대량의 만계약 수준의 코스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요. 근데 시장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10,000개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돼? 10,000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00개만 팔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손실이 1,300억이 안 나요. 700억 손실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10,000계약을 더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량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 블랙 먼데이 당일날 시장이 막 급락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아침에 천천히 1,000개 사볼까? 1,000개 추가. 더 빠지네. 1,000개 추가. 막 이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포지션 엄청 급변했잖아요. 포지션 들고 있다가 급변하니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러고 뻥! 매도 주문을 넣는 거예요. 이거 이미 회사 돈으로 매매하면 안 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도 아니고 700억 막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심장 엄청 뛰겠죠. 그래서 침착함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대량의 매도 주문을 추가로 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그죠? 자, 평상시에 하루 거래량이 20만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만 계약의 매도 주문을 냈다는 거는 일평균 거래량의 10%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대충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1조 7천억 될 거예요. 1조 7천억에 대한 주문을 되게 짧은 시간에 냈을 거예요.
이게 아까 선물 호가창 보시고 매매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호가에 보통 많이 걸려야지 200개예요. 70개, 100개, 막 150개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개를 매도했다고 보면은 슬픈 일이죠, 이게. 이날 아마 그래서 마지막 아래 꼬리, 제가 추정했을 때는 그 아래 꼬리를 신한 LP가 매도 주문을 내면서 만들지 않았을까가 제 가정이고, 아까 생각은 제가 종가 정도로 잡아놨잖아요. 아래 꼬리에 갔다면 제가 계산한 1300억 손실이 맞을 거예요. 일단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블랙먼데이 하락을 설명하기에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음모론일 수 있잖아요. 저 음모론 되게 싫어해요. 음모론 되게 싫어해서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LP 매매가 블랙먼데이와 상관없을 가능성을 몇 개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무슨 만개야,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1000개 했을 거야. 1000개. 1000개만 해도 엄청난 거야. 1000개가 우리가 한 계약을 주문 내려면은 증거금이 한 1500만 원 필요한가요? 1500만 원 필요하다 치면 1000개 하려고 그러면 150억이에요. 개인이 1000개 주문 내려면은 증거금이 150억 있어. 150억이 있어야지 주문을 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엄청난 건데 1000개를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1% 손실을 냈다고 쳐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 안 나요. 손실이 한 7억 나나? 7억 5천 나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0계약 매매도 엄청난 건데 1% 손실도 우리 주식하다가 많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 코스피 선물이에요. 시장이 1% 빠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해야 된다? 170번을 해야 돼요. 170번. 자, 170번. 이 사건이 43거래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 43거래일 동안에 1%짜리 손실을 173번 내려면은 하루 평균 4번 손절을 쳐야 돼요. 우리 매매하면서 많이 해봤죠, 손절. 근데 애기들이 했듯이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지수예요, 지수. 내가 지수 방향성을 들어갔는데 1%를 틀렸어. 이거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안 변한 날도 있고, 어떤 날 보면 그러면 정말 최고점에 들어가서 반대쪽 꼭지에 팔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잘해봐요. 근데 이거를 하루 평균 4번씩 꾸준히 43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작정하고 틀리기도 어려워요. 작정하고 틀리. 그리고 한 번 틀리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났어. 그러면 한 번 더 손실 내야 되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알잖아요. 허위 수합 계약을 했다 그랬어요. 자, 시장 많은 전문가들이 야, 한 번도 몰라. 한 번을 어떻게 허위 수합을 모르지? 이러는데 허위 수합 거래를 173번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매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의 매매가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의 매매가 있을 구간은 블랙 먼데이 데이 당일날 매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바꿨다. 그 수량 규모는 만 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매매를 구축하려면 매도가 2만 개 정도 주문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 날 시장의 마지막 급락은 신한 LP가 만들었다가 제가 보는 건데, 이거 확인은 안 됐어요. 확인은 안 됐는데, 사실 저는 이번 금감원이 조사에서 발표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발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디테일한 매매 내역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려면은 최소한 야, 블랙 먼데이 날 매도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는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좀 전에 쭉 설명드렸죠. 이번 1300억 손실이 사실이라. 마치 알고 봤더니 야 1300억인 줄 알았는데 130억 손실이었어. 그랬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1300억 손실이 난 거라면은 이 매매는 블랙 먼데이 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야 돼요. 이게 또 심지어 자본시장 통합법 위반이거든요. 왜냐면은 LP잖아요. LP가 고객 주문을 받으면서 자기 매매를 하면 불법인데 이게 몇 년간 이루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법 위반이고, 심지어 이거는 저는 시장 조작 가능성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LP 부서였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LP 부서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물 옵션 주문을 받는 부서예요. 그러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진짜 이거 음모론이에요. 여긴 음모론이에요. 아까 블랙 먼데이 LP가 관여했다는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여기 음모론이 뭐냐면은 LP들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그렇게 큰 주문을 냈어요? 그거는 뭔가 얘기를 들은 거잖아. 어떤 얘기? 여태까지 나한테 잘 맞춰왔던 얘기. 왜냐면은 파생 딜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간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딜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LP 부서는 방향성 매매를 통해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수익을 올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고유자산운용부부 가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심지어 매매를 뭐 팀원들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LP 부서의 파생 딜러들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순수히 방향성 매매를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소스? 요렇게 들어가지고 시장 올라가요. 우리도 쫀칭 붙자. 또는 차라리 그랬으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고객들이 저희 뭐 선물 하루 종일 만 개야 그렇다 뭐 1000개야 1500개야 하루 종일 나눠서 사주세요. 주문 받자마자 야 연애 산다 우리 쫀칭부터 이렇게 했다면은 사실은 이 매매가 지금 밝혀진 대로 꾸준히 반복되었다고 보면은 뭘 믿고 반복했냐는 거예요.
진짜 자기들 실력이 뛰어나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냈다? 저는 그럴 가능성 되게 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조작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당연히 이거 의혹제기죠. 음모론이야. 뭐 해외 기관 주문 받아가지고 그 정보 가지고 매매했다, 이건 음모론인데, 이런 거 등등 해서 증권거래소 감리 시스템 정상 작동 만기약이라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설명 보였잖아요. 평소 거래량과 다르고 가격이 급변했을 때, 평소 거래량 20만 계약 대비 순식간에 2만 개 주문내는 거 이상한 거래죠. 시장이 10% 급락한 거 이상한 가격 변화죠. 그렇다면 증권거래소 감리 시스템이 작동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요 뒷부분 고민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영상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조회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요 부분과 앞부분에 약간 생략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들까지 더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